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미스테리한 사건들. 1. 치악산 18도마 연쇄살인사건. 1980년 시국이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의 명산 중에 하나인 치악산에 이상한 사건이 생겼다. 등산을 하던 것으로 보이는 40대 한 남성이 토막살해 당한 것이다. 이 당시 토막살인이라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고 너무 시체가 잔혹해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채 비밀리에 수사가 시작됐다. 국과수의 시체가 옮겨지고 살해 도구를 찾는데 혈안이 됐지만 결국 적당한 도구를 예상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토막 난면이 너무나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SF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 같은 것으로 아주 부드럽게 절단된 것처럼 토막된 면의 정교함과 부드러움은 그 당시 국과수에서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 첫 시체가 발견된 이후 7일에 한 번 꼴로 치악산 근처에 똑같이 토막난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결국 한 달 동안 19의 시체가 발견됐고 이 시체들 모두 한치의 오차도 시 18토막을 부위별로 정확하게 나눈 것이다. 노련한 국과수 위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토막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사실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보다 무엇으로 절단했느냐가 더 화제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단면을 보일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외계인이라도 와서 이런 건가? 2. 대성리 MT 20명 단체 음독 사건. 1986년 모대학 목과 학생 20명이 경기도 가평골에 위치한 대성리로 MT를 갔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남자 14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이과 학생들은 대성리의 한 민박집에 방 2개를 잡고 1박 2일 일정으로 MT를 했습니다. 이 민박집은 방이 10여 개로 사건 당시 주인 부부와 자녀 2명 이외에 숙박 손님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역시 민박집 식구 이외에는 별다른 용의자가 없는 것이지요. 사건은 20여 명의 학생이 밤새 술을 먹고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고 새벽 내내 놀았다는 것인데 그 중에는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틴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추론입니다. 역시 즉 알리바이를 추궁할 대상이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과 학생들이 MT를 온 첫날과 둘째 날 점심때쯤에 민박집 아주머니가 방문을 여는 순간 매캐한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했고 20명의 학생이 전부 한 방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국과수로 사체를 넘겨 전원 부검을 시행했지만 역시나 사인을 명확하게 찾질 못했습니다. 납중독, 청산가리, 카드뮴, 암모니아와 나프탈렌 정도의 물질 등이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외부의 상처나 싸운 흔적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먹었던 건 소주와 막걸리인데 모두 검사해본 결과 아무런 의심할 만한 흔적이 나오질 못했다고 합니다. 막걸리는 동네 슈퍼에서 구매한 걸로 확인됐고 막걸리 공장까지 수사한 결과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민박집 가족을 신문했지만 역시나 그들을 음독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자녀도 마찬가지이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두 화학물질이 결합해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독소가 생성된 건 아닐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이 의문 자체가 수사 해결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은 자살로 마무리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뚜렷한 동기와 원인을 찾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기억하신 물질은 저 정도인데 몇 가지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라 좀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마무리하셨습니다. 3. 낚시터 멧돼지 습격 사건. 아마도 1970년대 말 밀양에 있는 한 저수지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동네 저수지에 가끔 외지 사람이 와서 낚시를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한 사람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50대 이 남성은 목에 날카로운 물체에 물려 즉사한 것으로 판명됐고 국과수 부검 결과 날카로운 이빨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멧돼지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사체는 의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앞으로 처박은 상태에서 고꾸라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목에 난 이빨은 정면에서 물은 것이 분명한데 현장 조사에서 볼 때 사망자의 정면은 저수지 한가운데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황상 저수지 가운데에서 멧돼지가 튀어나와
피해자의 목을 정면으로 달려들어 물었다는 점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과수의 정밀 검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선명한 멧돼지 이빨 자국은 피해자 정면에서 문 것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동네 사람은 저수지 근처를 뒤져 멧돼지를 사냥한 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됐지만 결국 앞쪽에서 물었다는 정황은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혹시 멧돼지 이빨 모양의 다른 흉기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분은 확신하셨습니다. 멧돼지 이빨이 맞다고 그리고 정면에서 달려들어 문 것이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새벽에 가니 의자에 앉아 낚싯대를 대고 고기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물에서 튀어나온 멧돼지가 정면으로 목을 물어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중심을 잃고 의자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억지로 논리를 세우면 저수지 앞에 물이 얕은 곳에 멧돼지가 물에 잠수해 있다가 배고픈 멧돼지가 피해자를 먹이인 것으로 생각하고 목을 정면으로 물기 위해 덤벼들었다는 것인데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4. 어느 여인의 죽음. 본 이야기는 1981년 서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부터 시작된다. 한국 현대사의 1981년은 많은 의미를 가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 어수선한 시기에 지금도 믿기 힘든 사건이 하나 있어 회상해본다. 혹자는 거짓말 또는 과장이라는 말로 애써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두 눈은 분명히 확인했고 또한 30년 시간이 흐름에도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기억은 생생한 것이다. 외제차와 대중교통 버스가 지금의 전농초등학교 앞에서 정면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는 운전사를 포함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손님 몇 명만 있었고 외제차에 혼자 탑승했던 30대 한 여인은 즉사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재빠르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사고 당일 바로 국과수의 부검이 요청된 것이다. 실원 확인도 안 한 채 위에서부터 긴급한 지시가 떨어져 실원 확인 없이 바로 부검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사건에서는 시작부터 발생한 것이다. 직접 사망 원인은 충돌로 인해 핸들이 파손되면서 운전자 가슴에 정면으로 박혔고 갈비뼈가 부서지면서 심장에 강한 충격으로 준심장 쇼크사로 판명됐다. 그 당시 국과수 의견은 보통 교통사고로 사망되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어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다만 왜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사망자를 빠른 시간에 부검을 했는지가 궁금했을 뿐이다. 30대 여인은 미모의 여성은 아니지만 그리 밉지 않은 긴 머리에 피골이 상접해 보일 정도로 깡마른 체형의 여자였다. 소지품에 대한 정보는 없기에 본 이야기에서는 생략하고 문제는 부검 후 사망 결과를 확정지은 후에 벌어졌다. 심장을 절개하고 부서진 갈비뼈와 심장 상태를 파악한 후인데 벼랑간 이 여자가 수술대 위에서 벌떡 일어선 것이다. 그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이분 이외에 세 사람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1981년도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믿기 어려운 광경에 네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섰고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현대의학으로 심장은 멈췄고 분명히 여인은 사망했다. 아니 이미 흉부를 절개해 모든 내장을 드러낸 상태인데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악몽일 것이다. 그러나 수술대 위에 벌떡 일어난 이 여자는 네 사람을 하나하나 둘러보기까지 했다. 아직도 생생한 그 얼굴, 목각 인형을 깎아 놓은 듯한 뼈 구조가 적나라하게 보였고 얼굴에 비해 큰 눈동자는 죽은 동태 눈알처럼 초점 없이 이리저리 회전 운동을 반복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의 행동이었다. 자신의 내부 기관으로 손가락을 넣더니 무언가를 찾듯 이리저리 들쑤시고 있었다. 가슴은 절개된 채 표피와 갈비뼈는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 손가락은 내부 기관을 헤집고 있었다. 부검실에는 단 하나의 소리만 들려왔다. 푹퍽, 푹퍽. 뭔가 질퍽거리는 진흙 속에 나무를 넣어 휘젓는 소리. 그 질퍽거리는 소리는 부검실 전 공간을 뒤흔들었다. 여자는 마음대로 잘 안 됐는지 두 다리를 더 벌린 후 후비기 시작했다. 1분은 흘렀을까. 여자는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며 결국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기절했다. 국과수 위원들은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사태를 수습하고 보고를 서둘렀다. 이 여성이 꺼낸 그것 핏덩어리인지 뭔지 모를 검붉은 덩어리 같은 붓이 여자의 손에 쥐어졌고 숨도 못 쉬었던 네 사람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건 꿈이다.
나는 지금 악몽을 꾸고 있어. 너무 요새 무리를 한 거야. 좀 쉬면서 일해야 하는데. 기억이 정확하다면 사이즈는 보통 지우개만 했고 재질은 금을 녹여 만든 함이었다. 보통 담배 크기의 4분의 1만 한 크기로 그건 분명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여자의 손에서 그 함을 집어 들고 보니 말 그대로 직육면체의 덩어리에 불과했고 어디서 지시가 떨어졌는지 그 여자는 몇 분 안 돼 바로 어디론가 옮겨졌고 그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소문에 의하면 그 함을 녹여보니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35년간 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절대 잊지 못할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 여인의 눈동자와 그것을 끄집어낼 때 났던 소리마저도 생생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화가. 어릴 적 종종 우리 집에는 야스오 씨라는 젊은 서양어가가 놀러 오곤 했다. 야스오 씨는 아버지 친구의 둘째 아들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를 지망하고 있었다. 그 탓에 집에서 쫓겨나 버렸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집에 데려와 밥도 먹이고 돈도 쥐어주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스오 씨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지 못해 미안해했었다. 그런 어느 날 신세를 지고 있는 답례로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라며 직접 그림 아버지 초상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그림은 아버지를 그다지 닮지 않은 데다 몹시 울적한 분위기였다. 결국 부모님은 그 그림을 창고에다 넣어두고 그대로 잊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몇 해 뒤 야스오 씨는 결국 화가로서 제대로 된 뜻도 펴지 못하고 30살의 나이로 자살했다. 그 후 그의 부친이 그림을 가져왔다. 아들의 아틀리에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 기념으로 받아주게. 하지만 그 그림을 보고 우리 가족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야스오 씨에게 받았던 아버지 초상화였던 것이다. 집 창고를 뒤져보았지만 이전에 받았던 그림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았다.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소름 끼쳐 했지만 그렇다고 어찌할 도리도 없었다. 그림은 아무리 봐도 장식할 마음은 들지 않는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결국 그 초상화는 다시금 어머니 손에 들려 창고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우리 집에는 궤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는 누나의 약혼이 깨지는 일까지 일어났다. 결국 걱정하다 못해 어머니는 유명한 영능력자를 찾아갔다고 한다. 영능력자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말했다. 1층 안쪽 창고에 넣어둔 그림이 자기를 장식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랬다. 그 초상화는 처음부터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생전부터 그 그림을 장식해주지 않아 내심 무척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라도 장식될 수 있게 아버지를 통해 당신들에게 다시금 선물한 겁니다. 혹시나 하면서도 어머니는 아는 절에 사정을 말하고 그 그림을 맡겼다. 야스오 씨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말 집에 걸어두기에는 불길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두운 분위기의 초상화였으니 다행히 쥐지 스님은 그 그림이 싫지 않았던데 감사히 받아 걸어두겠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후 연이어 일어나던 안 좋은 일도 끊기고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다. 아마 야스오 씨도 납득해 주신 거겠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야스오 씨는 조용하고 착한 형이었다. 진심으로 그의 명복을 빈다. 세 번째 이야기, 계단 위의 소녀. 나는 회사의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갔고 돌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은 이미 새벽 1시가 좀 지났을 때였다. 나는 회사 동료들 모두를 술집 근처에서 택시를 태워다 주고 돌아가는 것을 배웅하고 나서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여름밤의 더위와 취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언짢아졌던 나는 가까운 빌딩의 비상계단 뒤에서 조금토를 하고선 술이 취해 정신줄을 놓은 채로 흔들흔들 걸으며 빌딩으로 갔다. 비상계단은 흔히 있는 나선형으로 된 것으로 그 어귀에는 작은 문이 붙어 있었고 일단은 자물쇠가 걸려 있는 것 같았다. 비상계단 아래까지 겨우 도착한 뒤 성대한 카니발을 마친 듯 기분이 산뜻해졌던 나는 비상계단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득 위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이야기하는 소리가 끊기고 계단 위쪽 7층인가 8층 정도의 높이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내려다봤다. 젊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한순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이런 시간에 오피스 빌딩에 소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곳 계단 입구의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뭔가 싫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위를 쳐다보며 말을 걸었다. 응?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시간에 멋대로 이런 장소에 오면 안 돼. 소녀는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아래에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위험한데 설마 자살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곳에서 나의 눈앞에서 자살이라도 하면 한평생 마음에 상처가 되어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춤을 추고 원한을 품어서 나중에 꿈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나는 계단을 올라가서 위로 가자고 생각했다. 생각했던 대로 문은 자물쇠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문 자체가 대단한 높이가 아니어서 기어 올라가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가면서 위를 올려다보면 계단 틈으로부터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스커트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어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벼운 상태로 말을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나중에 그 장소까지 왔을 때 위를 올려다보니까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설마 뛰어내린 건가? 순간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양이다. 또는 이런 밤중에 사람이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충격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없어진 소녀에게 말을 걸면서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리고 소녀가 있었던 장소까지 오고 나서 나는 얼어붙었다. 시든 꽃다발과 담배 그리고 불씨가 꺼진 향. 위험하다. 나는 순간 사태를 파악하고선 계단을 뛰어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려오기 시작한 직후 갑작스럽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여성의 목소리지만 공기가 새어나가는 목소리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었고 물론 뒤돌아 볼 수도 없었다. 나는 흔들흔들 떨리는 무릎으로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왔을 때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분명히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끊이지 않아 견디지 못하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까까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소녀의 모습이 계단의 틈으로부터 보였고 구두 소리의 템포와는 반대로 거의 내 앞까지 와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계단으로 굴러가서 문으로 달려들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내 발을 꽉 움켜 잡아당겼다. 나는 절규하면서 발을 허둥대다가 어떻게 해서 흔들어서 풀려난 후에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뒷문에서 쾅 소리가 들려 아 이제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저히 걸어서 돌아갈 기력이 없어져서 나는 역 앞까지 간 후에 택시를 타고 집까지 돌아갔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나서 나는 층수를 보면서 기다렸다.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의 감시 카메라에 뭔가가 비추었다. 그 소녀의 모습을. 그날 밤 그대로 아파트에서 도망친 나는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밤을 새웠다. 그로부터 그 빌딩에서 소녀를 볼 일도 없었고 그 계단에 접근하지도 않았지만 그날부터 이사할 때까지 1년간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집 강아지. 옛날 우리 집에 쿠로라는 개가 있었다. 내가 어릴 무렵 죽었기에 내겐 별다른 추억이 없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무척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가족 같은 애완동물이었다고 한다. 쿠로가 죽은 후 부모님은 새 애완동물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쿠로가 살던 계집은 텅 빈 채 뜰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보다 10살 어린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이 계집에 가까이 가는 걸 무척 싫어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심하게 무서워했다. 한 번은 여동생의 고무공이 계집 뒤로 굴러갔는데 무서워서 가져올 수가 없다며 울며 부탁할 정도였다. 왜 계집이 무섭냐고 묻자 안에 무서운 게 있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계집은 아무리 봐도 텅 비어 있었지만 여동생은 분명히 있다면서 몹시 두려워했다. 고무공을 가져온 후 나와 아버지가 그 안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하길 옆집 사람이 밤에게 짖는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 죽겠다는 항의를 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뭐가 있는 건가라며 기분 나쁜 듯 정원의 계집을 바라보았다. 실은 나 역시 한밤중 계집 주변에서 개가 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들었었기에 내심 불안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공부를 마치고 자려는데 2층 창문에 서 있던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내게 손짓했다. 계집이 보이는 창문이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나는 다가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짓을 따라 창문 밖을 내다봤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와중 계집 입구에서 흰 사람 그림자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흐느흐느한 모습으로 빗속을 걸어 다니더니 근처를 배회하다 다시 계집으로 들어갔다. 그게 둘 남게 있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아무 말도 말 거라라고 말했다. 다음 날 불안해하면서 학교를 다녀오니 계집은 깨끗이 사라진 후였다. 그 자리에는 아예 땅까지 파서 콘크리트로 메워놓았다. 지금도 그날 밤 나와 아버지가 무엇을 본 것인지 모르겠다.